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과거보다 미래를 강조하며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규정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매국노 이완용과 윤석열 대통령의 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모두 일제의 강점과 지배를 합리화시키는 식민사관입니다. 청산되지 않은 과거사에 대한 해법은 그 어디에도 없는데 이 사실을 윤석열 정부만 필사적으로 모른 척하며 협력 파트너 운운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대일본 굴종 외교만 재확인한 셈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한일 양국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대통령의 기념사가 3.1운동 정신을 훼손했다면서 죽창을 다시 들고 나섰습니다. 굴종 외교, 종속 외교를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북핵 안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합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첫 3.1절 기념사,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례적으로 좀 짧은 분량이었습니다. 먼저 의원님, 첫 3.1절 기념사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우선 과거와는 좀 다른 면이 있었는데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기념사가 좀 짧았고요. 네. 저는 뭐 짧은 거에 대해서는 대찬성입니다. 그건 뭐 일부러 이렇게 문장을 늘릴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일본에 대해서 어떤 반성과 사죄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협력의 파트너임을 강조한 부분이 눈에 많이 띄었는데 지금 3.1운동은 104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우리가 네. 광복을 한 지도 78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은 양국의 국제적 위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경제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 길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실질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GDP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앞선 지가 한 2, 3년 됐죠. 그러니까 네. 뭐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한국 국민이 일본 국민보다 낫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많이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거만을 강조하면서 일방적으로 사죄나 반성을 요구하기보다는 양국 간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 미래를 향해서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국제사회의 지형을 보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이렇게 기반으로 한 세력과 한국, 미국, 일본은 또 나름대로 협력하면서 북중러와 맞서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한국과 일본 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고 어제 3.1절 기념사는 그런 의미에서 획기적이었고 또 의미 있는 기념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느 때보다도 한일 간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강조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도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가 됐다 이렇게 협력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사와 관련된 부분은 전혀 나오지 않았고 또 한일 간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도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볼 때는요, 그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미래적인 시각도 필요하지만 과거적인 측면도 절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전략적 파트너로서 일본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사죄나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래로 나아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념사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좀 쏙 빠졌다는 부분이
부분이 좀 안타깝고 빠진 것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대통령의 입에서 그리고 3.1절 기념사에서 나왔다는 부분이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이는데요. 특히 대통령의 어제 기념사 중에서는 우리가 세계사적인 부분에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국권을 상실하는 고통을 겪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식민사관이라든지 그리고 식민지를 일본이 식민지를 한 것을 정당화해주는 논리가 되는 것이고 마치 일본이 가해자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식민지가 되었다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언어로서는 사실 맞지 않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미래로 나아가야 될 때는 더욱이 과거의 문제를 제대로 푸는 것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재명 대표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발언이 일제 침략 정당화에 쓰였던 사관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일종의 논리적 비약이죠. 사실은 우리가 1910년에 국권 침탈을 당했습니다만 당시 고종을 비롯한 조선의 지도층이 잘했다고 하면 나라를 뺏길 이유는 없었죠. 반성할 점은 분명히 반성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남탓만 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를 침탈한 일본이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게 정당화될 수도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라는 것은 항상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부국 강병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또 위험에 닥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내부적인 반성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일부 이제 전부는 아닙니다만 일본을 뛰어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3.1절에 시원하게 뭐 국민들 속 시원하라고 일본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 박근혜 정부 때 합의했던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내용 중에 중요 부분이었던 화해와 치유 재단을 해산해 버렸습니다. 그게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은 일본 정부에서 출연한 10억 엔으로 설립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협상 과정에서 일본 기업들이 돈을 내놓겠다는 제의는 많이 있었습니다. 액수도 훨씬 더 컸었습니다. 근데 그걸 거절하고 일본 정부의 출연을 요구했던 것이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성의 의미가 담기기 때문에 중요시했던 것이거든요. 그걸 문재인 정부 초기에 해산해버리고 돌려줬습니다만 그 이후에 무슨 해결이 됐습니까?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아무런 해결도 못하고 일만 저질러 놓고 뒷수습도 못한 채로 임기를 끝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반일 감정을 국내 정치에 이용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국익을 생각한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일본과 손잡고 북한의 핵으로부터의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날로 대외적인 확장을 꾀하고 있는 중국과의 어떤 견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께서도 반일 감정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 비판을 놓고 이재명 대표로 인한 위기를 이른바 죽창가 그러니까 반일 선동으로 좀 넘기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정말 이거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보입니다. 야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기념사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또다시 사법 리스크와 연결하는 부분은 사실 좀 너무 억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별도로 구별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의 무슨 잘못으로 인해서 식민지가 되었다. 사실 이런 논리 자체는 현재 전혀 성립할 수 없는 논리 같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토론을 해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3.1절 기념사에서 아직까지 일본이 그 과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죄와 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 시국에 대통령의 입에서 우리의 과오로 인해서 국권을 상실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는 일단은 부적절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고요. 어제는 3.1절이었고 그 3.1절의 기념사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현안이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지 않습니까?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정부 안에 대해서 그 피해자분들은 많이 반발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일본으로부터 얼마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끌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리가 없이 그냥 기념사에서 뭐 미래적인 전략적인 파트너 이런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때는 단순히 민주당이 이 부분이 지적하는 것이 반일 감정을 정치에 뭐 활용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기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네. 주제를 좀 넘겨서 민주당 내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발생한 여파로 내용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몇이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렇게 표를 만든 것 아닌가. 당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라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니까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실력 행사를 보여준 겁니다. 그분들 공천 때문에 그러는 거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말 하나 마나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소위 친명 쪽이라고 하는 일부 의원들이 그 공천권 보장을 거래하려다가 그게 안 되니까 뭐 이런 반란을 일으켰다, 비열한 트릭을 썼다, 이렇게 좀 특히 좀 거북살스러운 말씀들을 참 모양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론할 필요 없다, 자유투표다 했다가 첫 번째 했다가 의외의 결과가 나오니까 두 번부터는 단속으로. 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 민주당의 무더기 이탈을 놓고 폭풍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김남국 의원을 비롯한 친명계에서는 그러니까 무더기 이탈이 차기 총선 공천을 의식한 조직적인 움직임, 조직적인 반란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변호사님께서는 이 분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 포결을 두고 과연 조직적으로 비명계가 움직인 것이냐를 네. 두고 또 다시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조직적이었는지 아니면 335 이신전심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인지 뭐 정확하게 알 방법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무기명 투표였기 때문일 텐데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살펴볼 것은 과연 이 부결에 그러니까 좀 가까스로 부결이 됐는데 이 부결 결과가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걸 네.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친명계와 비명계가 뭐 갈등과 내홍이 뭐 불거진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연일 나오고 있지만요. 그 갈등보다는 좀 같이 의견을 같이 했던 부분들을 분명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표결 전에 압도적으로 부결이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이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공감대는 그대로 두고 다만 이 검찰의 수사는 부당하고 야당 대표를 향한 정적 제거 수단임은 맞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차기 총선에서 당이 이길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한다는 그 총선 리스크를 생각해서 의원들이 전략적으로 투표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뭐 수단이 동원되었는지 그거는 알 길이 없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총선 리스크 그렇다면 결국에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공천 리스크를 생각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아무리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정치 리스크와 그리고 내년 총선 그리고 공천은 다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의원 한 명 한 명이 본인에게 닥친 공천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는 이런 표결 결과가 나올 수 없었다고 보입니다. 네. 그런데 친명계로 꼽히는 안민석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퇴 여부를 비롯해서 뭐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가 50억 관련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좀 결정하자 이런 얘기를 언론 인터뷰에서 했는데 이 부분은 현실화 가능성이 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이재명 당대표 사퇴 여부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결단을 해야지 왜 네. 그걸 당원들한테 책임을 미룹니까? 사실은 일종의 재심임을 받고 대표직을 유지하기 위한 명분 찾기라고 보이고요. 저는 지난번 체포동의안 부결 때 부결에 그 반대하는 찬성하거나 기권 무효표가 조직적으로 나왔으면 어떻고 개개인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나왔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양쪽 다 문제가 없죠. 사실은 의원 개개인이 서로 의논해서 의지를 모았던 아니면 순전히 개인적인 판단에 의했건 가장 중요한 건 이 상태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당이 껴안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친명계 쪽에서는 검찰 수사가 뭐 증거도 전혀 없는데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야당 탄압이다, 뭐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레토릭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만 사실은 민주당 현역 의원들한테도 상당 부분은 그 레토릭은 먹혀들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고 본인의 앞날 정치적인 어떤 당위성이라는 측면에서 당대표 여부를 사퇴 여부를 결정해야 될 텐데 지금 보니까 민주주의 안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보니까 일부 민주당 강경파에서는 다음번에 또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아예 투표를 보이콧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던데 이거는 투표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사실 민주주의 하기 싫다는 거죠. 그냥 자기네들끼리 독자적으로 독재로 심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제1야당에서 공식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게 대단히 개탄스럽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추가적인 체포 동의안이 왔을 경우에 아예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하자든지 아니면 표결 자체에 참석하지 말자는 의견들이 일부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고요. 이게 뭐 공론으로 모아지는 네. 작업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별로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습니다. 당론으로 모은다 하더라도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그 당론을 거스릴 수 있는 의원들의 뭐 그 표 역할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론으로 모은다고 해도 이번 결과가 꼭 달라진다라고 뭐 장담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투표를 보이콧해서 그 아예 표결 자체를 못하게 네. 하겠다라는 것인데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식으로 뭐 투표를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폐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음 회기에 올라오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본질적인 방법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만약에 검찰로부터 또다시 구속영장 청구가 되고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다시 오게 됐을 때 다시 또 포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것은 시간의 문제인 것이고 그때 과연 당이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야기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 근본적인 좀 소통이 필요한 것이지 이런 식으로 뭐 당론으로 모은다든지 보이콧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냥 가볍게 나오는 이야기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층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제를 촉구하긴 했습니다만 문자 폭탄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일부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낙선 운동을 벌이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청원 게시판에는 이낙연 전 대표를 영구 제명하자 이런 것을 촉구하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좀 선을 넘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낙연 전 대표님은 지금 미국에 계시고 네. 이번 표결에 있어서는 뭐 이런 방구 언급도 없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뭐 제명하자는 얘기가 나와서 물론 타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닙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라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하고 다른 생각이나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도 그걸 존중할 줄 알고 적어도 표결 결과로 나온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받아들이지를 않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다고 지금 거의 완력을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 같이 보이는데 결코 옳지도 않고 글쎄요. 앞서 주신 부분 중에 당론으로 정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라서 네. 장막 안에 들어가서 뭘 찍었는지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근데 아예 표결 절차를 무산시키는 보이콧은 좀 다른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이 돼야 일단 표결에 들어갈 수 있는데 네. 그걸 지금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169석에 사실상 민주당과 항상 행동을 같이 하는 무소속까지 따지면 대략 175석 정도를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들어가고 결의를 하고 물론 주류가 주로 주동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순간 이 티가 나잖아요. 그러면 투표가 무산되고 물론 다음 본회의 때 또 그걸 의장이나 이런 분이 의사 일정에 집어넣으면 또 무산시키겠죠.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 법률 해석의 문제가 남겠습니다만 이 체포동의안 자체를 아예 의안 상정을 안 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내년 총선까지 이재명 대표 체제를 끌고 가겠다는 것이 친명계의 전략처럼 보이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생각입니다. 네. 앞서 김용남 의원께도 좀 여쭤봤지만
이낙연 전 대표 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그렇다면 지금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에 당내 갈등이 악화일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현 상황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일부 당원들이 이제 뭐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뭐 영구 제명을 해달라 네. 뭐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뭐 당 내부의 좀 주류적인 이야기라고 하긴 어렵고 이제 극히 일부의 의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당내에서는 이번 표결 결과를 전혀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 후폭풍도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지금 갈등 양상으로 간다라는 보도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일단 이 과정에서도 또 묵묵하게 당 내를 어떻게 하면 통합을 시킬까를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충격이 큰 것 자체는 그러니까 이 표결 직전에 있었던 의총에서만큼은 의원들이 대부분 이번 수사가 굉장히 검찰 수사가 무도한 것이고 이 수사에 대해서 대부분 부결해야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피력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도 압도적인 부결을 예측했던 부분, 이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결과는 사실 가까스로 부결이 됐기 때문에요. 사실 의원들이 약간 격앙되는 지점은 만약에 부결표를 내거나 또는 기권이나 무효 같은 이탈표를 낼 거였으면 의총에서라도 네. 의견을 미리 밝혔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또는 지도부에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라든 얘기를 해줬어야지 그런 부분이 없이 표결 절차에서 갑자기 이탈표가 나온 것 자체는 사실 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결과는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는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의총에서도 압도적인 부결 분위기가 나왔던 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당함에 대한 그런 공론화는 분명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공천과 그리고 총선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불안감일 텐데요. 이 불안감을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지도부가 답을 내놔야 될 것이고 그 답에 대해서 또 비명계에서 답변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 소속 의원 20여 명이 2박 3일로 베트남 워크숍을 떠났습니다. 더 미래에서는 이번 워크숍이 정치 일정 때문에 수차례 연기했던 것이고 국회에서 경비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객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3.1절에 국회를 소집하는 이재명 방탄국회를 열어놓고 집단 외유를 가느냐 이렇게 맹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십니까? 참 방송이라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정신 나갔네요, 다들. 이게 보면 작년 9월 1일 날 정기국회를 개원해 갖고 만 6개월을 하루도 쉬지 않고 회기를 다 채워놨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해서 임시국회를 계속 소집했죠. 목적은 뻔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언제 청구될지 모르는 구속영장에 대해서 국회 체포동의안 절차를 거치게 만들기 위해서 임시국회를 계속 잡았던 것이죠. 네. 심지어 2월 28일 날 끝난 2월 임시국회 이후에 어제부터 3.1절부터 임시국회를 또 잡아놨어요. 원래 국민의힘에서는 3월 6일부터 임시국회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주장 때문에 3월 1일부터 임시국회가 또 소집됐는데 임시국회는 소집해놓고 해외로 놀러 간 거예요, 지금. 뭐 이게 개인 경비를 냈건 안 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럴 거였으면 3월 6일부터 임시국회 소집하는데 동의를 했어야죠. 3월 1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임시국회를 계속 잡아놓고 더 문제는 민주당의 지금 태도로 볼 때 올 한 해 1년 내내 회기를 다 잡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올라올지 모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구속영장에 대비해서 하루의 빈틈도 없이 임시국회를 계속 잡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런 목적이라도 임시국회를 잡았으면 적어도 해외 놀러 가는 짓은 하지 말아야죠. 이건 대놓고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정신들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님. 매우 부적절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무리 자비로 갔던 또는 이것을 예전부터 잡아놓은 일정이었다 뭐 이런 건 다 핑계에 불과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나가서 하겠다는 회의 자체가 앞으로 뭐 총선 계획이라든지 뭐 당을 어떻게 쇄신할지 이런 부분인데 이런 걸 꼭 베트남에 가야지만 회의를 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건 얼마든지 한국에서도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2박 3일이라고 짧다고 하지만 베트남을 나가는 것 자체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네.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짧게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모바일 투표가 내일 모레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남은 기간은 6일도 되지 않습니다. 막판 판세, 김용남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보니까 이게 판세가 크게 요동치는 일이 없이 네. 조용히 그냥 전대가 지금의 판세대로 예측대로 끝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전당대회 레이스가 시작할 때만 해도 소위 2강 2약 아니냐라고 많이 분석들을 네. 했는데 지금 흘러가는 거 보니까 2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1강 3중 내지는 1강 3약의 구도로 굳어지는 것 같고 뭐 내일 모레부터 투표가 시작되고 물론 3월 7일까지 투표가 계속됩니다만 이 상태로 진행된다면 큰 이변 없이 1위 후보가 아마도 결선 투표 없이 3월 8일 날 당선 확정이 될 가능성도 꽤 있어 보입니다. 네. 김기현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상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획득해서 결선 투표에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신데 장윤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제 초반에는 좀 재밌다, 흥미롭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특히 이제 천하 용인이라고 하는 그 이준석 대표의 그 계열로 알 수 있는 뭐 천하람 후보도 굉장히 좀 약진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좀 뒷심이 약하다라는 평처럼 지금에서는 뭐 판세를 뒤흔들 만큼의 어떤 그런 바람을 일으키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한 번에 그럼 김기현 후보가 가장 1강 후보로서 뭐 바로 될 것인지 아니면 결선 투표로 갈 것인지만 남을 텐데요.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결선 투표 가능성도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결선 투표에서 상대로 누가 올라올지 네. 이 부분만 좀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